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이현철입니다. 제가 여기 발제를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너무 이 방사능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생활용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과학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이었죠. SBS에서 라돈 침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인 5월 10일 원안위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안전 기준인 1mSv 이하, 이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진 침대 방사능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5일 뒤에 2차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1차 조사할 때 잘못 조사한 것이 있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가 기준치의 최고 9배까지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그 결과인데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표가. 근데 라돈, 토론 합쳐서 1400, 단위는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뭐냐? 1초에 방사선이 하나가 나오면 1베크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만큼 공기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재면 1초에 1400개 정도의 방사능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대를 사용하는데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1년 동안 몸의 피폭량이, 여기서 피폭량은 단위가 밀리시버트입니다. 요 베크렐이라는 거는 방사선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 밀리시버트라는 거는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내 몸이 받게 되는 피해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과 라돈 합쳐서 약 9mSv 받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실내 라돈 농도 200베크렐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에 한 7배 정도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일반인 연간 방사능 피폭 기준치가 1mSv 퍼 이어인데 이거에 9배 이상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생리대에서도 나오고 기능성 속옷이나 마스크팩 이런 데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대리석, 여기서도 방사선이 나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자, 근데 방사선 피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알라라는 원칙입니다. 알라라. 요 알라라라는 거는 영어의 약자인데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입니다. 요거의 약자 알라라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라, 피폭량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하라는 얘기. 무조건 최대한 낮게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씨는 복부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CT 촬영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복부 CT 촬영 한번 하면 10mSv, 아까 봤던 방사능 침대 1년 사용한 것만큼 피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서워서 CT 촬영 안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B씨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4베크렐 퍼 킬로그램, 무슨 얘기냐면 수산물 1kg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방사능이 1초에 4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명태, 대구 이런 생선은 절대 안 먹는다. 또 어떤 사람 C씨는 특별히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는 않지만 복부하고 가슴 CT 촬영을 자주 해서 건강을 항상 체크를 한다. D씨는 원화자이트가 포함된 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몸에 좋은 음리온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걸까요? 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사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여기 보면 쌀, 밀, 콩 해서 이 홍합까지 여러 가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에
방사성 물질을 측정한 것입니다. 칼륨 4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해요. 근데 그게 이런 음식들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뭐 대충 봐서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 1kg, 음식들 1kg 갖다 놓으면 이 칼륨 40으로부터 방사선이 1초에 100개 정도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좀 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나옵니다. 커피, 여러분들 커피 잘 드시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 1kg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1초에 900개의 방사선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면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가 있습니다. 대충 100 정도 되죠? 생선 중에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100 정도 됩니다. 우리 몸도 1kg에 약 100 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 되시는 분들은 자기 몸에서 1초에 6,000개의 방사선이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 먹는 음식이 그렇고 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토양. 2005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토양에 아까 얘기했던 칼륨 40, 이게 높은 데는 한 1,500 정도, 평균적으로 거의 1,000 가까이 토양에 존재합니다. 흙 1kg 퍼다 놓으면 거기서 1초에 방사선이 한 1,000개 정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실내의 라돈, 이번에 대진 침대에서 문제가 됐던 라돈 가스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100 베크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기 1세제곱미터 무게가 약 1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숨쉬는 공기 다 1kg당 약 100 베크렐 정도, 즉 1초에 100개 정도의 방사능이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조차도. 자,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실내 공기에 라돈가스로 인한 피폭, 또 하늘에서도 방사선이 내려옵니다. 또 토양, 이런 데서 총 받는 방사선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약 2.4. 이거는 세계 평균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반암이 화강암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3mSv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행기에 한번 타고 가면 한 0.1mSv 정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CT 촬영을 하면 대충 한 10mSv 정도 받게 됩니다. 암 치료하면 수천 mSv. 근데 일반인들은 1mSv 이상 받지 마라. 자연 방사능과 의료 방사능,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1mSv 이상 받지 말라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기준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근무자, 즉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이런 분들,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간 20mSv까지 허용이 됩니다. 심지어 자연 방사능이 연간 260mSv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일반인은 1mSv, 그리고 방사선 종사자는 20mSv 이상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인체에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선량 준위가 100mSv. 100mSv 이하에서는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돼도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Sv 이상이 돼야 이때부터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확률이 약간씩 증가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 1000mSv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이 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하는 분들 뭐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 어떤 즉각적인 증세는 수천 mSv 이런 수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자연 방사능이 2 내지 3mS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연간 허용 한도가 1mSv고요. 방사선 종사자 같은 경우는 20mSv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의료 방사선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판단해서 해야겠다 하면 얼마든지 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같은 경우는 10mSv,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수천 mSv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허용 한도라는 게 이것도 또 이상하죠? 일반인은 왜 1이고 방사선 종사자는 왜 20일까? 방사선 종사자들은 좀 더 방사능에 더 강한가? 그런 생각도 드시죠? 자, 근데 이거는 관리 기준입니다. 관리 기준. 이 관리 기준과 위험 한도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즉, 일반인이 1mSv 이상 넘어가면 바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mSv 이하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기준이고 이게 위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유사과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사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실제 과학이 아닌 그런 겁니다. 방사선에는 종류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입자고요. 감마, X 이런 거는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이 유사과학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전자기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쭉 늘어놓은 건데요. 이쪽은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가장 긴 파장을 갖는 게 전력선. 우리 전기 보내죠? 그 다음에 그런 라디오 통신, 휴대폰이 이 정도 되고요. 사드 레이더가 여기 있고요. 쭉 올라가서 여기 적외선이 여기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뭐죠? 햇빛이죠. 햇빛에는 여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 부분이 햇빛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일으키죠.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게 X선이고요. X선 잘 아시겠지만 이거 피폭을 많이 하면 이것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이거는 좀 더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X선보다 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한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만 인체에 해를 주는 거고 여기가 햇빛입니다. 햇빛보다 더 낮은 영역이죠. 이런 데 있는 것들은 크게 인체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자기파 관련해서 유사과학, 총전선의 전자기파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이런 내용 많이 말씀들 하시죠. 이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드 레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런 전자파 스티커 이거 붙이면 전자파가 차단된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사과학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또 유사과학 중에 굉장히 크게 문제됐던 문제인데 아나키라고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서는 홍역, 수두 이런 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니까 예방주사도 맞을 필요 없고 약도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제 폐쇄가 됐는데 나중에는 또 이런 아나키는 똑같은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이래가지고 또 다른 또 사이트를 오픈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과학. 또 이번에 문제가 됐죠. 음리온이 건강에 좋다. 음리온이 건강에 좋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음리온 제품이 대부분 음리온을 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세제곱미터당 수백 내지 수만 개 정도의 음리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세제곱미터 안에 공기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 10의 25승계. 이거는 1 써놓고 공이 25개가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공기 분자 중에서 수백 내 수만 개 음리온이 있어봐야 아무 영향을 못 주고 그리고 그 음리온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각에 빠지면 미신 수준의 이런 유언비어에 이제 빠지게 되고 유언비어를 맹신하게 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이런 유사과학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사능 포비아입니다. 방사능 공포증. 방사능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무조건적인 공포. 이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을 때 우리나라 SBS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대기 중에 방사성 요드가 있으니까 외출을 삼가하세요. 방사능 비가 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틀 만에 6배가 급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1세제곱미터당 밀리베크렐입니다. 밀리베크렐은 베크렐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에 라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죠? 보통 한 100베크렐 정도. 1세제곱미터당 100베크렐 정도 있는데 여기는 밖에 공기에는 1밀리베크렐 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실내 공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10만 분의 1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밖에 나가는 게 안전하겠어요? 이런 게 방사능 포비아죠. 자,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는데 여행 가도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사고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죽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스키어라고 UN 산하에 여러 과학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사능의 영향에 관한 과학위원회, 그게 운스키어입니다. 이 과학위원회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여기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등 방사능 관련 죽거나 급성질환을 겪은 사람은 없음. 그리고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에 방사능 관련해서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 증가는 없을 것으로 기대됨. 아무도 건강상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지만. 이게 유엔의 공식 입장입니다. 운스키어 이거는 전 세계에서 방사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연구하는 과학자분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여기에서도 2013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떠도는 얘기하고 과학적 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포비아, 또 대표적인 예가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 이게 삼중수소 때문에 말이 많았죠.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수돗물을 떠다가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 측정기가 1리터당 1.37 베크렐 이상이 되어야 검출을 해내는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출 한도 이하라서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거 이하라는 얘기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운스키어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계 삼중수소가 해수에 좀 더 적게 들어있습니다. 내륙수에 비해서. 그리고 1년에 약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게 500베크렐 정도 섭취를 하고 이게 0.00001 밀리시버트 연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칼륨 40 이거 같은 경우는 베타선을 내는데 이게 1.3 매부 이 베타선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1.3 정도의 베타선이 나오는데 얘는 0.019 그러니까 수십 분의 1 정도의 에너지밖에는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크렐이 똑같더라도 삼중수소는 우리 인체에 훨씬 더 적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사능 포비아, 공포증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CT 촬영하면 10mS니까 촬영을 안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하는 게 맞죠. 일본산 수산물에서 400크렐, 1kg당 400크렐 정도 검출이 됩니다. 우리나라산 수산물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나요?
100베크렐 퍼 킬로그램 정도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4 정도 더 있는 거죠. 또 음식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같은 경우는 900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CT 촬영 자주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는 10mSv. 이게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죠. 그죠? 이거를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는데 그냥 받는 거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은 전혀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CT를 촬영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음리온 전혀 몸에 도움이 안 되죠. 이건 괜히 그냥 방사능만 피폭당하는 겁니다. 이거 전혀 합리적인 선택 아니죠. 자, 결론.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론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 과학적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 불필요한 피폭은 피해야죠. 아무 이득이 없는 그냥 방사능만 피폭되는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극미세량의 방사능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이런 방사능 포비아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제대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면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정보들의 출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학술지나 이런 믿을 만한 데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홈페이지에서 그냥 써놓은 거 블로그나 아니면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냥 하는 얘기들. 자, 이런 이야기들 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과학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